2024년 한 편의 독립영화가 조용히 공개됩니다. 화려한 홍보도 흔한 시사회도 없었지만 영화는 SNS를 통해서 빠르게 공유됐죠. 게시물에는 하나같이 소름 끼치는 제목이 달려요. 스크린으로 돌아온 살인마? 이 소식은 온라인을 넘어서 신문, 라디오, TV에까지 다뤄지면서 많은 이들의 분노를 자아냈습니다. 가장 비극적인 건 이걸 기사로 접해야 했던 유족들이었어요. 아직 장례식장의 향냄새조차 가시질 않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는 건지 유족들은 가슴을 치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 애는 꿈을 펼쳐보기도 전에 그렇게 허망하게 갔는데 저 악마 같은 자식은 어떻게 웃고 있을 수가 있어? 정말 말 그대로 억장이 무너졌죠. 대체 이들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은 영화보다 더 영화 같았던 그리고 너무나 참혹한 그날의 진실로 다가가 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토요 미스테리 막내 진행자 디바베이입니다. 2022년 2월 27일 중국의 한 인적이 드문 저수지에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져요. 곧이어 수많은 경찰들이 도착하고 진입로에는 폴리스 라인이 쳐졌죠. 정확한 장소는 여기가 맞냐, 일단 병원에다가 대기 명령 내려라, 막 경찰들은 심각한 목소리로 대책회의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손에는 여러 장의 종이가 들려있더라고요. 충격적이게도 그 정체는 바로 한 남성이 작성한 유서였습니다. 심지어 작성자는 과거 신인상을 수상했을 정도로 대중들에게 잘 알려져 있던 배우 31살의 장희양이었죠. 잠깐 그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자면요. 장희양은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무명 배우를 전전했어요. 미친 듯이 오디션에 막 지원을 했지만 그에게 주어지는 건 작은 역할뿐이었습니다. 길거리 지나다니는 시민, 좀비 영화에서 쓰러져 있는 사람, 정말 눈에 띄지 않는 작은 역할들 뿐이었어요. 하지만 2012년 그에게 일생 일대의 기회가 찾아오는데요. 공개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최종 3위라는 엄청난 성과를 낸 거예요. 이 일로 대중들에게 완벽하게 눈도장을 찍게 되죠. 이후에 장희양은 빠르게 성장합니다. 웹드라마나 영화에 얼굴을 비추면서 차근차근 필모를 쌓아갔어요. 그리고 마침내 2019년 꿈에 그리던 신인 배우상을 수상하게 되죠. 이제 진짜 화려한 꽃길만 펼쳐질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대중의 기억 속에서 성실하게 성장하는 배우로 각인되어 있던 그에게 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다시 현장으로 돌아와서 경찰들은 다이버까지 불러서 저수지를 수색하기 시작합니다. 점점 더 안쪽으로 들어가던 그때 여기요! 찾았습니다! 저수지 깊은 안쪽에서 목에 큰 상처를 입은 한 사람을 발견해요. 경찰이 서둘러 확인했지만 이미 숨을 거둔 지 오래였죠.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한 경찰은 허리춤에 있던 무전기를 꺼냅니다. 시신 발견했습니다. 즉각 체포하세요. 해당 무정은 병원에서 대기하고 있던 경찰들에게 전해졌어요. 이들은 지체 없이 안으로 진입했죠. 당황하는 의료진들을 밀치고 한 병실의 문을 열더니 침대 위에 누워있던 환자에게 말합니다. 장희양, 당신을 살인 혐의로 긴급 체포한다. 잠깐만요. 이 유서를 작성한 장희양이 살아있다고요? 그러면 발견된 시신은 누구죠? 그리고 살인 혐의요? 이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꽁꽁 숨겨져 있던 그의 추악한 비밀을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장희양은 어렸을 때부터 완전히 비틀린 사람이었어요. 스스로를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존재라고 믿었습니다. 근데 어렸을 때는 다 그런 생각 한 번쯤 해보잖아요. 그런데도 이 장희양은 그 정도가 심했어요. 그는 가난한 농촌 마을에서 태어났는데요. 점점 나이가 들어갈수록 언젠가는 이 지긋지긋한 동네에서 떠나고 말겠다라는 일념이 가득했죠. 자신처럼 이 특별한 존재가 총구석에서 썩을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렇게 15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가족들을 모두 제쳐두고 홀로 도시로 상경합니다. 시골에서 본 적 없는 이 고층 빌딩과 고급 아파트, 그리고 잘 차려입은 사람들까지 이제야 나한테 딱 어울리는 장소를 찾은 기분이었죠. 하지만 도시에서의 삶은 쉽지만은 않았어요. 어찌 보면 당연해요. 솔직히 아무 연고도 없는 15살짜리 남자애를 누가 써주겠어요. 할 수 있는 건 고작 해봐야 식당 아르바이트가 전부였습니다. 장희양은 이 비루한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세상에서 가장 빛나는 사람이 되고 싶었거든요. 그렇게 찾은 직업이 바로 영화배우였던 겁니다. 이렇게 배우가 된 그는 늘 자신을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우월감을 느꼈어요. 특히 기괴한 취미가 있었는데 바로 저렴한 음식점에 들어가서 일하는 사람들 구경하면서 속으로 비웃는 거예요. 나는 시체 연기로 누워서 7만 원 거저 벌었는데 쟤네 빨빨거리고 돌아다니는 것 좀 봐. 한심한 쓰레기 인생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막 낮춰봅니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장희양은 자신이 홍콩의 전설적인 배우 장구경의 환생이라는 이상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아예 말이 안 돼요. 애초에 장구경은 그가 13살이 되던 해에 세상을 떠났거든요. 하지만 이런 사실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세계적으로 이 유명한 배우와 똑같이 특별한 존재다라고 믿고 싶었던 거예요. 문제는 이 망상이 그저 생각에서 끝나질 않아요. 그는 어느 순간부터 주변 사람들을 하나의 인격체가 아니라 나 자신을 우러러봐야 할 관객으로 취급하기 시작했어요. 저 사람이 나를 얼마나 대단하게 볼까? 내가 저 사람 인생을 얼마나 휘두를 수 있을까? 이런 완전히 삐뚤어진 욕망으로 사람들을 바라봤던 거예요. 심지어 자신에게 걸맞는 완벽한 여자친구를 갖고 싶어 했는데요. 그냥 성인 여자로는 마음에 차지 않았죠. 그런 여자들은 오로지 나만 가질 수 있는 특별한 존재가 아니었어요. 이전에 다른 남자들을 만나본 더러운 존재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충격적이게도 그가 관심이 있었던 건 16살 이하의 미성년자들이었죠. 와, 진짜 미친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사람의 생각이 이렇게까지 삐뚤어질 수 있나 싶어요. 그리고 이때 그의 레이더망에 들어온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바로 16살이던 장나였죠. 두 사람의 만남은 우연에 가까웠어요. 당시 장희양은 한 드라마에서 조연으로 캐스팅됐었거든요. 근데 하필 이 세트장에 장나가 놀러왔던 거예요. 어리지만 예쁜 외모에 조신한 성격까지 완전 마음에 쏙 들었죠. 장희양은 촬영하는 내내 장나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던 그때 절호의 찬스가 찾아오는데 아시다시피 이 촬영장은 좀 대기 시간이 많이 길잖아요. 이 지루한 틈을 타서 장나한테 자연스럽게 말을 걸었던 거예요. 장나 입장에서는 TV에서 보던 이 배우가 먼저 나한테 다가와서 말을 건다? 솔직히 이 상황이 믿기질 않았죠. 이야기하는 내내 막 다정하게 내 눈을 바라봐주고 자상하게 막 리액션을 해주더라고요. 진짜 설렜죠. 진짜 내일 학교 가서 애들한테 자랑해야지. 저 미친 거 아니야? 심지어 촬영이 끝날 무렵에는 장희양이 먼저 장나의 연락처를 물어보는데요. 이 꿈만 같은 상황에 장나는 덥석 미끼를 물게 되죠. 이게 비극의 시작일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날 이후로 장희양은 매일같이 문자를 보내와요. 근데 이 내용이 좀 예사롭지 않더라고요. 그는 장나에게 자기를 오빠라고 부르라고 했고 자신은 그녀를 아가라고 불렀어요. 장나는 고작 16살이에요. 반면 장희양은 31살의 성인이었죠. 15살이나 어린애한테 이거 제정신인가요? 너무 징그러워요. 심지어 이 문자 내용은 점점 더 노골적으로 변해갑니다. 오빠만 믿어. 너 성인 될 때까지 내가 지켜줄게. 이러면서 경계를 풀고는 촬영장으로 불러들어서 무슨 짓 했는 줄 아세요? 사람들 몰래 막 껴안고 진한 키스를 나눠요.
아니, 촬영장에 보는 눈이 얼마나 많은데 진짜 자기 욕구만 생각한 거죠. 당연히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해선 은연중에 소문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솔직히 이게 문제라고 생각한 스태프들은 막 따져 물었지만 그때마다 장희양은 아주 뻔뻔하게 대답하더라고요. 이 어린애랑 제가 뭐 진지하겠어요. 그냥 연기 연습한 거죠. 하지만 이 비겁한 해명은 오히려 의심만 키울 뿐이었습니다. 한편 장나도 이 관계가 좀 이상하다는 걸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어요. 갈수록 장희양의 집착이 점점 선을 넘고 있었거든요.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듯이 하루에도 수십 통 전화에 문자에 조금이라도 대답이 늦으면 어김없이 질타가 이어집니다. 사랑이 식었다. 너 어디서 뭐 하는 거냐. 사진 찍어서 보내라. 막 이 집착에 숨이 막히더라고요. 그리고 성인인 장희양과 달리 장나는 아직 학생이에요. 공부에 집중해야 될 시기에 계속해서 핸드폰이 울리니까 도저히 집중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줄곧 상위권을 유지하던 성적은 점점 떨어져 가요. 목표로 하던 명문대학교 진학마저 불투명해졌을 정도였죠. 장나는 더 이상 이 관계를 지속할 수 없다고 생각했고 조금씩 연락을 줄이면서 남자친구와의 만남을 피합니다. 그리고 결국 이별을 통보하기에 이르는데요. 그녀는 장희양을 학교 앞으로 불러내요. 일부러 사람들이 좀 많고 주변에 어른들이 있는 곳을 고른 거예요.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한 셈이죠. 어쩌면 이때부터 장나는 그의 광기를 좀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약속 당일 그간 받았던 모든 선물을 쇼핑백에 담은 뒤에 학교로 향했습니다. 장희양은 교문 앞에서 차를 세워두고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죠. 멀리서 걸어오는 장나에게 뛰어가서 안아달라면 손을 벌렸어요. 하지만 장나는 차갑게 그를 밀어냅니다. 그리고 챙겨온 쇼핑백을 건넸죠. 우리 여기까지만 해요. 나 더 이상은 못하겠어. 그동안 받은 선물 전부 돌려줄게요. 이 순간 장희양의 표정이 돌변합니다. 감히 네가 나한테 헤어지자고 말을 해? 너무나 모욕적이었어요. 장희양은 장나의 팔을 잡고 억지로 막 차로 끌고 갑니다. 사실상 이거 납치 시도예요. 천만다행으로 이 광경을 목격한 경비원이 그를 제지하면서 상황은 미수로 끝나요. 장희양은 막 씩씩거리면서 차를 몰고 사라지더라고요. 장나는 가슴을 쓸어내리며 그래 이제 다 끝났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이 일은 오히려 장희양 마음속에 숨어있던 잔혹한 괴물을 깨우는 치명적인 스위치가 되고 말았습니다. 장희양은 이 이별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아니 정확히는 내가 만든 내 무대에서 관객이 먼저 퇴장하는 걸 이걸 허용할 수 없었어요. 처음에는 애처롭게 매달립니다. 나 진짜 너 없으면 죽는다. 제발 한 번만 기회를 달라. 눈물로 호소를 했죠. 하지만 장나의 결심이 확고해지자 그의 슬픔은 순식간에 도끼 어린 협박으로 뒤바뀝니다. 수시로 차마 입에 담기 힘든 말을 막 쏟아내요. 너 떠나면 나 죽을지도 몰라. 우리 헤어지면 나 건물에서 뛰어내리는 거 생중계할 거야. 그러면 온 세상이 널 나쁜 년이라고 욕하겠지? 진짜로 그걸 원해? 장나를 붙잡기 위해서 이제는 절절한 사랑 이야기가 아니라 아예 두려움을 심어버려요. 그리고 가장 비열한 방법으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더라고요. 본인의 SNS에 우리 서로 잊지 말자라는 문구와 함께 침대에서 장나와 함께 찍은 사진을 올린 거예요. 이 사정을 모르는 사람이 보면 여전히 달달한 연인처럼 보였겠죠. 하지만 이건 숨통을 조이는 공개적인 협박이었습니다. 우리 관계는 아직 끝난 게 아니야. 뭐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하지만 여기서 장나는 무너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차갑게 마음을 다잡았죠. 절대 흔들리지 말자. 대응하지 않으면 언젠가 결국 지쳐서 떨어져 나갈 거야.
그녀는 쥐 죽은 듯이 지내면서 그가 사라지기를 기다렸습니다. 실제로 열흘간은 별일 없이 조용히 흘러가요. 아무런 소식도 없었죠. 이제야말로 정말 길고 길었던 악몽에서 벗어났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장희양은 그녀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더 집요한 존재였어요. 침묵을 깨고 한 통의 메시지를 보내더라고요. 근데 이번엔 또 뭔가 달라요. 예전에 막 광기 어린 협박 대신에 너무나 나약해 보이는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사흘 뒤면 내 생일이야. 자, 마지막으로 딱 한 번만 만나줘. 정말 이것만 들어주면 나 진짜 다 끝낼게. 착하고 열었던 장난은 이 마지막이라는 말에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그래, 생일인데 마지막 인사라도 해주는 게 도리겠지. 이런 생각에 만남을 수락하죠. 그녀는 진심으로 이 관계를 아름답게 마무리하고 싶었어요. 그간 정이 있으니까요. 정성스럽게 작별 선물로 줄 책까지 준비하면서 장희양이 마음을 다잡고 새 출발하기를 진심으로 응원하려고 했어요. 그런데요, 장나가 서점에서 선물로 줄 책을 정성스럽게 고르던 그 시각, 장희양은 전혀 다른 걸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장나를 다시 설득할 생각 따위 애초에 없었어요. 이 만남을 자신의 뒤틀린 각본 속에서 극적인 장면으로 만들 생각뿐이었죠. 그의 소름 끼치는 진심은 컴퓨터 기록 속에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이때 그가 검색했던 단어가 뭔지 아세요? 자살처럼 보이는 상처 만드는 법, 경동맥 위치는 정확히 어디인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적이 드문 숲. 이제 운명의 시계는 멈출 수 없는 비극을 향해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운명의 날인 2월 26일 저녁 6시. 장희양은 하교하는 장나를 자신의 차에 태웁니다. 하지만 차는 카페나 식당이 아닌 어둡고 인적 드문 숲길로 향하더라고요. 창문 밖으로 건물이 사라지고 짙은 나무 그림자만 드리워지니까 장나는 본능적으로 공포를 느꼈어요. 왜 이런 데로 가? 우리 잠깐 얘기하기로 했잖아. 떨리는 목소리로 묻는 그녀에게 장희양은 앞만 쳐다보면서 기괴한 답변을 내놓아요. 다른 사람은 필요 없어. 우리 둘만 있으면 돼. 뭔가 살짝 횡설수설하는 그의 모습이 좀 이상했지만 오붓하게 생일을 보내고 싶다라는 그 뻔한 거짓말에 장나는 다시 한번 그를 믿어보기로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용기를 내서 다시 한번 선을 그어요. 이번이 진짜 마지막이야. 이제 더 이상 나는 만나고 싶지 않아. 그 순간 장희양은 차를 세우고 그녀를 뚫어져라 쳐다보며 묻습니다. 그 생각 정말 변함없는 거지? 장나는 미안한 마음에 눈도 마주치지 못하고 조용히 고개만 끄덕였죠. 그 순간 장희양의 표정이 돌변합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접이식 칼을 꺼내더니 망설임도 없이 장나의 목을 찔러 넣어요. 이 공격은 단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광기에 사로잡혀서 무려 17번이나 더 칼을 휘둘러요. 이 칼날은 그가 검색했던 그대로 정확히 경동맥을 파고들었어요. 비명을 지를 틈조차 없었습니다. 장나의 옷은 순식간에 붉게 물들어갔고 그가 준비했던 작별 선물 위로도 뜨거운 선열이 튀었죠. 꿈 많던 16살의 소녀의 시간은 그렇게 차가운 숲속에서 멈춰버리고 말았습니다. 정말 소름 끼치는 건 이 다음이에요. 장나를 살해한 직후 장희양은 태연하게 휴대폰을 꺼내 카메라를 켜요. 그리고는 피 묻은 손으로 영상을 찍기 시작했죠. 장나, 난 정말 너를 사랑했어. 이건 다 우리 사랑 때문이야. 자신을 사랑에 미친 비극적 주인공으로 포장하려는 이 역겨운 연기였습니다. 촬영을 마친 그는 싸늘해진 그녀의 몸을 인적이 드문 저수지에 던져버려요.
그가 그토록 원했던 완벽한 이별 장면은 결국 한 소녀의 삶을 잔혹하게 짓밟는 결말이었죠. 그날 밤 9시 그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옷을 갈아입고 장나의 휴대폰과 피 묻은 흉기를 물탱크 깊숙이 숨겨놨죠. 모든 행동이 정말 소름 돋을 만큼 차분했어요. 곧이어 그는 시내의 한 호텔에 체크인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마지막 대본을 적어요. 연인과 이별한 아픔을 견디지 못해 세상을 떠난다 라는 구구절절 자기 비관으로 가득 찬 유서였죠. 그 후 호텔 직원에게 발견돼서 병원으로 이송됐던 겁니다. 이 모든 과정은 철저하게 계산된 그의 인생 최대의 연기였어요. 하지만 이 가증스러운 연기로는 수사팀의 눈을 피할 순 없었습니다. 곧 모든 사실을 알아냈고 그를 체포했어요. 누가 봐도 장양의 범행이 명백한 상황이잖아요. 재판은 지체 없이 시작됩니다. 그는 이 모든 게 우발적인 사고였다면서 눈물로 호소했어요. 순간적인 분노를 참지 못한 비극이라고 막 감형을 유도하더라고요. 하지만 판사는 그 가짜 눈물의 단칼에 잘라버립니다. 컴퓨터에 고스란히 남겨진 검색 기록이 이미 진실을 말해주고 있었으니까요. 재판부는 강한 어조로 그를 꾸짖었어요. 생명에 대한 어떤 존중도 없이 타인을 오직 자기 자신을 돋보이게 할 수단으로만 이용했다라면서요. 결국 그에게는 가장 무거운 형벌인 사형이 선고됐습니다. 네, 여러분, 진짜 소름 돋는 건 이 다음이에요. 죽음을 앞둔 이 감옥 안에서도 그의 왜곡된 집착은 멈추질 않아요. 그는 자신이 죽인 장나를 향해서 무려 20페이지가 넘는 사랑의 편지를 써요. 제일 기괴한 게 뭔지 아세요? 이 편지 마지막 장에 자기 피로 커다란 하트까지 그려넣었다는 거예요. 저 끝까지 이 광기 그 자체죠. 2024년 12월 장희양은 총사령에 처해집니다. 중국 역사상 연예인이 사형에 처해진 첫 사례로 기록됐죠. 하지만 비극은 그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던 장희양이 생전에 찍어뒀던 그 독립영화가 개봉을 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제작사 측은 이게 저예산 영화다 보니까 배우의 신상을 일일이 확인하지 못했고 그래서 창고에 묵혀놨던 작품이 뒤늦게 올라간 거다라면서 항변했습니다. 이 변명은 유가족들의 가슴에 다시 한번 대못을 박았죠. 스크린 속에서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열연을 하는 살인마의 얼굴, 그리고 그를 배우라고 부르면서 시청하는 관객들의 모습까지 정말 유족들의 마음은 찢어졌어요. 특히 부모님의 심정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부모님은 오열하며 이렇게 말했죠. 내 딸은 평생 볼 수 없는 햇살을 저 살인마는 스크린 위에서 영원히 누리고 있네요. 다행히 이 영화는 삭제되었지만 유족들이 받은 상처는 되돌릴 수 없었어요. 그토록 유명해지고 싶어 했던 시골 소녀는 결국 최악의 방식으로 자신의 이름을 세상에 새겼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처벌이란 과연 뭘까요? 단지 목숨을 빼앗는 걸까요? 아니면 세상의 모든 기록에서 그 추악한 이름을 영원히 지워버리는 걸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토요미스테리 디바메이였습니다. 2008년 7월 7일 오전 5시 30분 중국 상하이에 위치한 한 아파트에서 끔찍한 비명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곧 긴급신고센터로 전화가 걸려왔죠. 여기 제 친구가 피를 흘리고 있어요. 제발 빨리 좀 와주세요. 긴급한 상황 설명에 경찰은 바로 출동합니다. 그리고 해당 아파트 4층에서 5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사이에서 피를 잔뜩 흘린 채 쓰러져 있는 여성을 발견했죠. 안타깝게도 그녀는 이미 숨을 거둔 상태였습니다. 피해자는 22살이던 캐나다 출신 모델 다이애나 오브라이언이었습니다. 도대체 그녀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이전에 당시 중국 상황을 좀 알아보자면 2008년에는 베이징 올림픽을 앞두고 급속한 경제 성장 속에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패션 사업 또한 굉장히 성장세를 띠고 있었죠. 이 상황에 따라서 세계 각국의 젊은 모델들은 기회를 찾아서 이곳 상하이로 몰려들고 있었습니다. 다이애나도 그중 한 명이었고요. 어렸을 적부터 모델을 꿈꾸면서 캐나다와 이탈리아에서 커리어를 쌓아오다가 소속사의 추천으로 상하이행을 결정했던 겁니다. 캐나다의 작은 시골 마을 출신이던 다이애나에게 중국 진출은 너무나 설레는 일이었어요. 언제나 새로운 세상에 대한 갈망이 있었거든요. 이게 또 엄청난 기회가 될 수도 있고요. 그녀는 기대에 부풀어서 6월 24일 상하이에 입국했습니다. 이때 친구 모델 샬롯 또한 함께 상하이에 도착해서 둘이 서로 의지하면서 빠르게 적응해 나가고 있었죠. 바쁜 일정도 소화해냈고 또 주변 동료들과도 활발히 교류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입국 13일째 되던 날 이렇게 끔찍한 비극이 찾아온 거예요. 7월 7일 새벽 친구들과 놀다가 늦게 귀가한 샬롯은 현관문이 살짝 열려있는 걸 발견합니다. 또 다이애나가 문단속 까먹었구나 싶었죠. 그녀는 늘 이곳이 안전하다면서 문을 잘 안 잠그곤 했거든요. 근데 오늘따라 집안 분위기가 좀 이상해요. 마치 누군가가 집을 막 뒤진 듯한 흔적이 곳곳에 있는 거예요. 당황한 샬롯은 다이애나의 이름을 부르면서 집안을 막 샅샅이 뒤져봤지만 그녀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때 막 문을 열어보면서 다녔거든요. 순간 손이 축축하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뭐지? 하고 손을 확인해 보는데 이게 피투성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집안 손잡이가 전부 피범벅인 거예요. 이때 거실 바닥을 살펴보는데 핏자국까지 발견됩니다. 그리고 그게 현관문을 따라서 막 이어져 있더라고요. 샬롯은 순간 불안함을 느끼면서 그 자국을 따라 아파트 복도로 나갑니다. 그리고 계단에서 정신을 잃은 채 쓰러져 있는 룸메이트 다이애나를 발견했고 곧장 신고했던 거죠. 이 긴박한 신고에 경찰은 빠르게 출동했고 현장 조사와 동시에 다이애나의 부검에 들어가게 됩니다. 부검 결과 그녀의 사망 추정 시간과 또 사인이 밝혀지는데요. 우선 전날 밤 10시에서 11시 사이에 살해된 것으로 추정됐고 사인은 과다출혈로 밝혀집니다. 다이애나의 몸에는 무려 22곳의 자상이 남아있었죠. 이거 누가 봐도 너무 과하잖아요. 이런 오버킬은 원한에 의한 사건일 때 자주 보이는 방식이에요. 게다가 창문이나 현관문에 침입을 하는 적이 전혀 없었어요. 피해자가 직접 열어준 걸로 보이는 거죠. 이 모든 정보를 토대로 당시 경찰은 면식범에 의한 원한 범죄로 추측했고 주변 지인들에게 탐문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친구들 모두 그녀는 원한을 살 사람이 아니래요. 다이애나는 오히려 다정하고 인기도 많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면식범에 의한 범행이 아니라는 걸까요? 여기에 뒷받침하듯이 피해자 집에서 노트북, 카메라, 여행 가방 등의 그런 금품들이 사라진 사실이 확인되면서 강도살해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더불어 다이애나가 극심하게 저항하는 적도 발견됐죠. 경찰은 이게 평범한 사건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게 동기조차 추정이 어렵다 보니까 수사가 진척이 없는 겁니다. 그러던 이때 해당 아파트 입구에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걸 발견해요. 아쉽게도 내부에는 따로 보안 카메라가 없었지만 그 입구 CCTV면 적어도 수상한 사람이 드나든 흔적 정도는 찾을 수 있잖아요. 경찰은 혹시나 하는 마음에 곧바로 영상을 확인해 보는데 거기서 용의자 한 명을 포착합니다. 한 남성이 사건 추정 시간인 11시쯤 아파트 안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리고 약 50분 뒤에서야 나옵니다. 네, 이게 생각보다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경찰은 이 남성의 인상착의에 집중했어요.
우선 검은 셔츠 차림이었는데 처음에 들어갈 땐 멀쩡하던 옷이 다시 나올 때는 왼쪽 부분이 막 찢겨진 채로 나오는 거예요. 아니, 아파트에 잠깐 들어갔다 나오는데 옷이 막 이 상태가 돼서 나갈 일이 뭐가 있겠냐고요. 경찰은 이 사람이 분명 다이애나 사건과 연관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앞서 피해자가 격렬하게 저항했다고 했잖아요. 이때 이 남성의 옷이 망가진 게 아닐까 추리한 겁니다. 하지만 한 가지 의아한 점도 있어요. 당시 아파트를 빠져나가는 남성이 빈손이더라고요. 그럼 도난당한 물건들은 이 사람이 가져간 게 아닐까요? 그렇다고 하면 또 이 사람이 범인이다라고 확정짓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경찰은 또다시 CCTV를 꼼꼼히 살펴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새벽 4시쯤 같은 남성이 다시 아파트에 나타나는 장면을 발견해요. 이번엔 들어갔다가 여행 가방 하나를 들고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그건 다이애나의 여행 가방과 일치했죠. 네, 이 물건을 훔친 것도 이 사람이었던 거예요. 용의자로 보기에 충분하죠. 경찰은 즉시 남성에 대한 수배를 내렸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파트 주변 찻집 주인으로부터 제보를 받게 되는데 해당 남성이 보름 전 그만뒀던 직원 같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신원 정보를 제공해줬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건 전부 위조된 신분이었어요. 네, 이 상황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하려면 현재는 개혁된 중국의 호구 제도를 좀 알아야 되는데요. 이게 주민등록 시스템인데 정확히 말하자면 출생지에 따라서 시민의 권리와 복지에 차이를 두는 그런 제도예요. 그러니까 농촌 출신과 도시 출신을 법적으로 완전히 다른 시민처럼 취급한다는 거죠. 특히 농촌 시민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이 현저히 적고 또 일자리도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골에 사는 젊은이들이 돈을 벌려고 상경을 할 때 위조된 신분증을 사용해서 일을 구하곤 한다고 합니다. 한국은 아무래도 주민등록 번호만 있으면 전국 어디서든 자유롭게 이사도 가고 병원도 다니고 또 학교 가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제도가 좀 낯설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용의자도 이 방식으로 신분을 위조해서 찻집에서 근무했던 겁니다. 그렇다면 시골 출신 사람이라는 거겠죠? 그렇다고 해도 이름조차 제대로 모르는 남성을 이 커다란 중국에서 찾는다는 게 진짜 모래에서 바늘 찾는 수준이에요. 근데 이때 그 찻집 주인이 한 가지 더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알려주는데 그 남성이 자주 사촌과 함께 이 찻집에 방문을 했대요. 그리고 그 사촌은 후저우시의 아동복 공장에서 일을 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겁니다. 이 단서를 토대로 경찰은 거기 근처의 아동복 공장을 샅샅이 수색했고 마침내 그 사촌의 신원을 특정해낼 수 있었죠. 그리고 얼마 안 가 수상한 남성, 그 용의자의 정체도 밝혀내게 됩니다. 그렇게 사건 발생 3일 후인 7월 11일, 용의자 남성은 체포됩니다. 그의 정체가 좀 충격적이었는데요. 놀랍게도 그는 겨우 18살이던 천진이에요. 경찰은 이 잔혹한 사건을 벌인 범인이 어린 소년이라는 게 정말 도저히 믿겨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체포된 후에 그의 반응이 좀 특이해요. 바로 내가 그랬다 막 순순히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건의 전말에 대해서도 그냥 술술 불더라고요. 대체 그는 왜 이런 끔찍한 일을 벌인 걸까요? 그 전에 이 천진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자면 그는 작은 시골 마을에서 태어났어요. 하지만 학업에는 큰 뜻이 없어서 중학교 3학년 때 학교를 자퇴했고 16살 때부터 일을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18살이 되던 해에 고향을 떠나서 상하이로 이주하게 된 거예요. 아무래도 시골은 일자리도 돈을 벌 기회도 확연히 부족했거든요. 더 나은 삶을 꿈꾸면서 상경을 하게 된 거죠. 하지만 아까 말했다시피 호구 제도로 인해서 시골 주민은 도시에서 거주를 한다거나 취업을 하기는 되게 어려웠어요.
그래서 결국 신분증을 위조해서 찻집에 취직을 했던 겁니다. 이렇게 일만 구하면 모든 게 다 해결될 줄 알았어요. 하지만 자신의 행동이 발목을 잡게 되는데 알고 보니까 천쥐는 심각한 게임 중독이었던 겁니다. 그렇게 돈을 다 벌어서 전부 PC방 가는데 쏟아부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돈을 모으기는커녕 월세를 내기도 빠듯할 수밖에 없었죠. 이 궁핍한 생활이 이어지니까 결국 안 되겠다 싶었는지 도시 생활은 접고 다시 고향으로 내려가야겠다 마음먹습니다. 근데 이때 문제가 생기는데요. 시골로 내려가려면 기차를 타야 되죠. 근데 차비조차 없는 거예요. 천쥐는 이미 이 도시 생활에 환멸이 났고 지금 당장 집으로 가고 싶었거든요. 진짜 어떡하지 막 머리만 뜯고 있다가 이게 돈만 있으면 해결되는 거잖아. 그의 머릿속에 정말 나쁜 아이디어 하나가 떠오릅니다. 근처에 한 아파트가 생각나는데 거기가 좀 보안이 허술하다고 소문이 나 있었거든요. 그럼 거기 가서 돈만 조금 훔쳐서 차비 정도만 훔쳐서 나와야겠다 생각했죠. 어쩜 이렇게 철없는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그의 머릿속은 그냥 집으로 돌아가야겠다라는 생각으로만 가득 차서 다른 생각을 할 틈도 없었던 거예요. 그렇게 7월 6일 늦은 밤, 천쥐는 사건 현장인 아파트 단지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한층 한층 둘러보고 있는데 저기에 현관문이 열려서 빛이 새어나오고 있는 집이 하나 있는 거예요. 바로 그곳이 다이애나가 살고 있던 그 사건 현장이었죠. 그는 몰래 들어가서 돈만 조금 훔쳐나가려고 했어요. 근데 이때 다이애나가 방에서 나온 겁니다. 둘이 딱 마주친 거예요. 다이애나는 이때 영문도 모르고 그에게 영어로 막 웃으면서 뭐라고 말을 걸었어요. 하지만 천쥐는 영어를 전혀 알아듣지 못했고 그냥 들켰다는 점에 당황을 해서 빨리 돈이나 내놓으라고 막 소리쳤죠. 안타깝게도 다이애나도 중국어를 할 줄 몰랐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 대화가 전혀 통하지 않는 거예요. 이때 순간 천쥐는 경찰한테 신고하는 거 아닐까? 나 체포되는 거 아니야?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목격자를 없애버려야겠다. 그러고는 주머니에 혹시 몰라 챙겨왔던 칼을 꺼내 갑자기 다이애나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그녀도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두 사람 사이에 몸싸움이 일어났죠. 근데 아무리 격렬하게 제왕한다고 해도 칼을 든 괴한을 어떻게 이기겠어요. 다이애나는 안 되겠다 싶어서 그를 피해 계단으로 도망칩니다. 하지만 상처 입은 몸으론 한계가 있었어요. 천쥐는 곧바로 그녀를 따라잡았고 총 22차례나 흉기를 휘두르며 끝내 살해하고 맙니다. 그리곤 돈을 챙겨 현장을 빠져나왔죠. 그 후에 천쥐는 어딜 갔는지 아세요? 바로 PC방에 갑니다. 그러고는 다이애나에게서 훔쳐온 돈을 전부 게임하는 데 써버려요. 아니, 차비 부족해서 돈 훔친 거 아니에요? 또 기차표 낼 돈이 없는 겁니다. 이때 문득 그의 머릿속에서 다이애나 집에서 노트북이랑 카메라 같은 전자기기를 본 기억이 떠올라요. 그거 좀 팔면 돈 좀 될 텐데. 또다시 철없는 생각에 새벽 4시쯤 다시 사건 현장으로 향했고 노트북과 카메라 같은 금품을 챙겨서 여행 가방에 담은 후 그걸 챙겨 나오게 됩니다. 이게 그가 밝힌 모든 사건의 전말이에요. 근데 천전이 바로 잡히자마자 막 술술 불었잖아요. 자기가 했던 일을. 여기에는 이유가 있었는데요. 알고 보니까 사형을 피하려고 그런 거더라고요. 자신의 죄를 빠르게 인정하면 약간 감형을 받지 않을까 생각했던 겁니다. 하지만 워낙 잔혹했던 범행 탓에 그는 사형을 피할 수 없었고 2008년 11월 17일 최종 사형 판결을 받으면서 사건은 마무리됐습니다. 후에 밝혀진 사실인데 다이애나 또한 넉넉지 못한 삶을 살고 있었다고 해요. 중국에서 모델 일을 더욱더 폭넓게 할 수 있겠다라는 기대와 달리
그녀는 고급 클럽에서 위스키를 홍보하는 등의 행사에 배치됐고, 여기에 좀 회의감을 느껴서 계약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갈까라고 고민을 하고 있었던 중이었죠. 알고 보니까 그녀가 계약한 회사가 모델들에게 과도한 비용을 청구하면서 제대로 된 일도 주지 않는 좀 나쁜 기업이었다고 해요.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더욱더 속상하더라고요. 제가 준비한 스토리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새로운 이야기로 다시 찾아올게요. 지금까지 토요미스테리 디바메이였습니다.